안녕하세요. 신우라는 신혜진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자녀들과 또 양육자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저도 되게 설레고 제가 사실 이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걱정도 되지만 최대한 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과학으로 사랑하기라고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왠지 다 과학에 대해서 요만큼의 흥미는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은 분도 있고 지금 막 메모를 막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 과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공부해야 할 과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미래를 이끌 어떤 기술, 그럼 우리가 기대를 거는 학문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일 수도 있고 복잡한 거일 수도 있고 다양할 것 같은데, 제가 일상과학다반사라는 채널에 있는 글을 쓰면서 느낀 것은, 저는 저에게 과학은 좀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하나의 그 정보였어요. 제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나랑 연결된 거구나, 나랑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연결해주는 어떤 정보구나, 어떤 학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거는 우리가 뭘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에게는 과학을 이해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은 과학으로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으로 과학으로 사랑하기라고 했습니다. 저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이렇게 책을 3권 썼는데요. 이 책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다 책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은 단짠단짠에는 단짠단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팥빙수가 저기 있죠. 단짠단짠은 우리가 감자칩, 또 솜사탕, 팝콘, 그죠? 다 먹는 게 생각나죠. 저 책은 제가 먹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먹고 자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그 먹는 거, 제가 먹으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생겼던 일들을 쓴 건데, 좋은 이야기만 담겨 있으면 달기만 하겠죠. 근데 짠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울고 웃는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집이고요. 그 다음 일상과학다반사엔 제가 뭘 좋아하는 걸 썼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과학을 좋아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35살에 알았는데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일상에서 발견한 것들을 쓴 에세이집이고요. 엄마와 물건에서는 제가 뭘 좋아하는 걸 썼을까요? 물건? 왜 엄마는 왜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안 좋아해요? 엄마랑 같이 썼던. 예. 근데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 제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아주 어릴 땐 좋아했겠죠. 근데 청소년기 때 너무 못하게 하는 게 많고 잔소리가 많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가난하게 살림을 꾸려가면서 우리를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엄마가 74살이거든요. 여러분의 할머니가 몇 살이세요? 할머니? 71세. 80. 69세. 그쵸? 나의 엄마랑 여러분의 할머니, 그리고 여기 계신 양육자분들의 부모님이랑 거의 비슷한 또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엄마가 1950년생이신데, 엄마가 어렸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없었을까? 자동차, 핸드폰 없었겠죠. 핸드폰은 노트북 당연히 없었겠죠. 컴퓨터 없었겠죠. 맞아. 펜도 별로 없었어요. 어떤 거? 3D 펜, 닌텐도. 네. 여러분이 얘기한 건 나도 없어요. 닌텐도도 없고. 완전 책도 별로 없어요. 3D 프린터, 3D 프린터. 그죠. 3D 프린터 저도 본 적도 없네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걸 어떤 물건이 없었냐면, 여러분, 손톱깎이가 언제 생겼을까요? 1970. 우리 엄마가, 여러분의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손톱깎이가 없었어요. 그럼 손톱깎이 대신 뭘로 손톱을 깎았을까요? 가위. 와, 여러분 너무 잘한다. 맞아요. 예전에는 옷감을 집에서 많이 잘라서 옷감을 자르는 가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위로, 엄청 큰 가위로 손톱을 잘랐대요. 근데 그게 좀 손톱이 물려서 아팠대요. 그래서
엄마가 내 손톱이 긴 걸 발견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물어뜯거나 벽에다가 이렇게 손톱을 갈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무장갑도 없었대요. 고무장갑도 없었고 세탁기 있었을까? 없어요. 네, 세탁기도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는 나무를 산에서 베어다가 그걸로 떼서 밥을 하고 난방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엄마를 인터뷰를 해서 신문 기사랑 같이 쓴 책이 엄마와 물건입니다. 재밌어요. 작년에 나온 책 이것이 가장 신간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은 일상 과학 다반사 이 책인데요. 이 책에는 56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일상 과학 다반사 이건 2019년에 나왔고 2020년에 국립중앙도서관 있죠? 거기서 추천도서로도 선정이 되었고 자랑 하나를 좀 더 하자면 네, 이렇게 대만에도 이렇게 번역해서 출간이 되었어요. 대만에서는 일상중적 과학 2, 3, 4라는 제목으로 저도 대만을 안 가봤는데 제 책이 먼저 대만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서점에서 제 책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저는 글을 이렇게 썼지만 제 꿈은 작가였을까요? 아니요. 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과학자요. 과학자.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아까 뭘 제일 과학을 좋아하는지 제가 30 넘어서 알았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인생은 단짠단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먹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딱히 꿈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미식가라는 게 그때 또 없었어요. 미식가라는 말도 나중에 알았고 먹방 유튜버는 없었어. 네, 그래서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 내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흔한 여성 의사 선생님.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치과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멋진 버스 운전사를 보면은 버스 운전하고 싶고 그때 꿈이 바뀌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그냥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아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이 잘 저한테 맞지가 않아서 제가 30살쯤에 간뒀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살던 중에 뭘 할까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뭘 할까 하다가 그때 생각난 게 글쓰기였어요. 갑자기 글쓰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제가 저 맨 위에 있는 꽃마차라고 써있는 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쓰던 일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때 노트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25살 때까지 쓴 일기장이에요. 25살 때부터 제가 싸이월드나 블로그에다가 제 일상을 쓰느라고 이렇게 노트를 쓰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도 다시 저는 일기장으로 돌아와서 뭐 일주일에 2-3번은 항상 일기를 제가 쓰거든요. 처음에 저 꽃마차에 썼을 때는 굉장히 지겨웠어요. 글 쓰는 게. 일기를 쓰는 게. 검사를 맡기 위해서 썼으니까 그 글을 보면 가끔 보다 보면 글씨체가 달라요. 우리 언니 글씨체. 제가 일주일치 밀린 일기를 쓰느라고 투덜투덜 하니까 언니가 얼른 좋아했었어. 대신 써준 거죠. 그랬는데 저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쓰는 게 습관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아빠는 무지하게 많이 싸웠거든요. 정말 사자처럼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처럼 싸우면 아이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속상하죠.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아마 저는 일기장에다가 조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쭉 일기장이 저의 거의 굉장히 소중한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친구였던 거죠. 전 오늘도 아마 일기를 쓸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난 이야기를 SNS에도 올리고 또 SNS에 올리지 못한 이야기, 제 속내를 일기장에 아마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저한테는 글 쓰는 게 되게 일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할 때 이렇게 이것이 짠 하고 나타난 거죠. 글을 써봐 한번 이렇게. 근데 왜 하필 주제가 과학이었냐, 그죠? 글 쓸 주제가 되게 많잖아요. 아까 단짠단짠도 썼는데 그거는 과학 에세이를 쓰기 한 5년 후에 시작한 지 5년 후에 과학 그 음식 에세이를 썼고 제가 처음으로 신혜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적인 그 신문기사로 썼던 것이 바로 과학 에세이였어요. 신문사에 투고를 했어요. 제가 과학 에세이를 써서. 그래서 편집부에서 통과를 해서 2주일에 한 번씩 제 글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편씩 과학 에세이를 썼는데 왜 하필 과학이었나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과학이 좋아서 그냥 썼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제 어렸을 때 마당이 생각났어요. 이게 제가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았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마당이 좀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이쪽이 대문이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화장실이 있고 좀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시골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이 나무 많은 집이라고 불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날이 90년이거든요. 90년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2월달이에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 제가 요 이후로 딱 한 달 후에 인천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계속 살고 있는데 여긴 진해예요. 지금 밭에 눈이 쌓여 있고 나무에도 눈이 있는데 어때요? 눈이 많이 왔나요? 근데 저는 이날 제가 직접 본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온 눈을 본 날이에요. 이날이. 진해는 눈이 쌓이질 않아요. 너무 따뜻한 곳이어서 눈이 잠깐 한 10분쯤 오다가 다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이날은 정말 최초로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 처음으로 저는 우리 집 식구들 아빠, 언니, 동생하고 같이 눈사람을 만들어서 이쪽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셋이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날 신나서 엄청 신나는 표정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세요. 지금 땅이 있죠. 그죠? 땅이 있고 눈이 녹으면 뭐가 돼요? 얼음. 아니 물. 물 되죠. 자, 흙이 있고 물이 눈이 녹아서 물이 되고 그리고 다음 날 되면 해가 뜨겠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알아요? 맞아요. 새싹, 풀이 자라요. 무조건 흙이 있고 물이 있고 햇빛이 있으면 그곳은 무조건 식물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봄이 되면 어떻겠어요? 풀밭이 되는 거죠. 그럼 풀밭이 있으면 풀이 있으면 또 뭐가 올까? 그 풀을 먹고 사는 풀에서 사는 온갖 벌레들이 이렇게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쟤는 뭔 것 같아요? 메뚜기예요. 그 옆에는 얘는 사슴벌레. 얘는 문항벌레. 얘는 옆에는 와 어떻게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냥 알아요. 얘가 넓적사슴벌레? 얘가? 네. 넓적사슴벌레? 턱을 보면 턱 여기가 네모내서 여기가 뾰족한 데가 옆에가 넓적사슴벌레. 저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정말 이런 애들이 밭에서 계속 걸어다녀요. 와 재밌겠다. 진짜 여러분 이런 거 인터넷으로 구입하기도 하죠. 요새 사슴벌레 이런 거 그죠? 밭에서 그냥 있고 여름이 되면 군뱅이가 올라와서 그게 매미가 되고 이런 거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러니까 한 4학년, 3, 4학년 때 그때는 얘네들이 저한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한테는 약간 놀잇감이었어요. 놀잇감. 그래서 뭐 얘네를 밟아 죽이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얘네들이 나타나면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는 길을 막는 거죠. 그리고 그쪽 가는 길을 막고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리면 밟아 넘치죠. 그 갖고 놀고 뒤집어 놨다가 그럼 날개 파닥파닥 하는 애를 다시 잡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당벌레를 만지고서 이렇게 손의 입으로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엄청 써요. 그러니까 그런 독성물질을 갖고 있는 거죠. 새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한테는 그렇게 큰 해가 되지 않는 독인 거죠. 그리고 사마귀 쟤는 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로 앞을 이렇게 하면은 쟤는 막 덤벼요. 양쪽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아빠가 우리 잡아줘서 그죠. 이만큼. 근데 그게 젓가락으로. 그래서 가끔 막 이렇게 나를 공격할 것처럼 피하지 않고 대들면 가끔 조금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사마귀는 그치. 사마귀는 잘 갖고 놀진 않았지만 아무튼 제가 많이 본 곤충들이죠. 얘네들은 저한테 그냥 하나의 장난감, 놀잇감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거미 얘가 이제 곤충은 아니죠. 다리가 8개고 절지동물, 그죠?
얘는 거미인데 거미가 얘가 무당거미거든요. 거미가 종류가 되게 많죠. 근데 어느 날 처음에는 이 거미가 무섭게 생겨서 저는 좀 벌레 중에서도, 그러니까 벌레를 많이 보고 자라면 벌레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데 유독 적응이 안 되는 벌레들이 있어요. 이 거미랑 말벌은 무섭죠. 근데 벌은 귀여워요. 벌은 너무나 귀엽고. 제일 귀여워요. 맞아요. 호박벌, 맞아, 우웅거리고. 저희가 제일 그렇죠. 거미줄. 있으면서 그냥 그치. 잠깐 찔러. 거미줄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휙 치고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거미를 좀 저는 무서워했고, 그리고 진해 있죠, 진해. 정말 적응이 안 되고. 돈벌레? 돈벌레? 그런 거 정말 적응 안 되고. 뱀은 저는 정말 싫어요. 시골에서도 뱀을 사슴뱀을 본 적은 없어요. 오, 무서워, 뱀.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낮에 시골은 어렸을 때 집안에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놀려면 집 밖을 나가야 돼요. 근데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온 거예요, 낮에.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근데 그날 비가 한 4시 정도 돼서 그쳤어요. 신나서 밖으로 나갔지. 근데 비가 엄청나게 왔었는데 햇빛이 쨍 난 거예요. 하늘이 파랗고. 그래서 너무 예뻐서 세상에 그 나뭇잎에 물방울이 막 맺혀있고 하늘은 파랗고 주변은 다 막 빗물에 젖어있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나무가 무지개는 그날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 거미가 그날 5시 정도 됐는데, 초저녁이 됐는데 나무가지 끝에서 막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집을 그 시간에 짓냐 생각해봤더니 비가, 얘들은 아는 거죠. 비가 그쳤고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거미들은 몸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몸으로 알아요? 나이가 있으면 알 수도 있어요. 손목이 시큰시큰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신경통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몰라야 되는데 알아요? 네, 그쵸. 요새 일기예보를 보죠. 근데 날씨 이렇게 어두운 네, 근데 얘네들은 일기예보를 볼 수도 없는데 비가 온다는 것도 알고 비가 그쳤다는 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보다도 더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죠? 능력이.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은 하나의 위기가 없어요. 어떤 게 더 잘났고 어떤 게 못났다가 없다는 거죠. 거미는 죽이는 것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게 잔인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거미를 보고, 거미는 이제 집을 짓는구나. 비가 그쳤다는 거 어떻게 알까? 그리고, 얘네는 이제 밤에 뭐가 날아다니죠? 나방이 날아다니죠? 근데 나방을 잡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거미가 그렇게 비가 온 아름다운 그 풍경에서 거미집을 짓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저한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는 저 거미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하면서 놀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기억이 돼요.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봐왔는데, 그 풀밭에서 아름다운 환경에서 제가 이렇게, 물론 저 등 뒤에는 싸우는 엄마 아빠가 있지만 꿀꿀한 현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자랐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되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여름날 아침에 아까 제가 그 곤충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모든 곤충 중에서 가장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곤충이 뭐냐면, 선생님. 이 모든 것과 압도적으로 다른 곤충이 하나 있어요. 곤충. 매미. 뭐가 다를까, 매미는? 매미는 울어요. 다른 애들은 만졌을 때 아퍼라든가 뭐 으악 이런 소리 안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곤충이 그런 소리를 잘 안 내기 때문에 곤충은 아픔을 좀 덜 느끼는 존재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매미는 나무에 붙어서 막 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나무 밑에 가면은 희한하게 딱 울음을 그쳐요. 사람이 온 걸 아는 거죠, 이 매미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좀 이따 다시 이거 울거든요. 그때 가서 잡는 거예요. 잡으면 얘가 손에 딱 들어왔을 때 느낌 있죠? 날개를 파닥파닥 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되게 의외로 재미가 있고, 그래서 하루에 한두 마리는 꼭 그 매미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채식통 안에 넣어놔도 그 안에서 매미가 외형외형 막 울어요. 그 약간 뭐랄까, 재미가 있죠? 그래서 매미는 무조건 눈에 띄면 잡았어요. 근데 어느 아침에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아침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우리 집 아까 그 담벼락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얼뜻 봤더니 매미인 거예요. 근데 매미가 무슨 색이에요, 몸통이? 갈색. 응? 갈색, 아주 짙은 갈색이죠. 날개는 무슨 색이에요? 투명. 투명한데 어떻게 보여요? 약간 갈색으로 보이죠. 약간 살짝 검은색이 있죠. 근데 그때 제 눈에 띈 매미는 이런 색이었어요. 그치? 그쵸? 날개가 투명한 거예요. 날개가 저렇게 하얗게 투명하고 몸통이 연두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봤더니 이 매미의 요 아랫부분에 군뱅이 껍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군뱅이 껍질. 군뱅이 껍질 알아요? 네. 예. 여기 보면 저 위에 있는 게 군뱅이 껍질. 저기를 찢고서 매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가 새벽에 뚫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조금 늦게 나왔나 봐요. 그 제가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아침 햇빛에 이 날개가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매미니까 잡아야 되죠. 근데 희한하게 이 매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매미가 지금 막 태어난 군뱅이에서 여기 등을 찢고 있죠? 등을 찢고 나온 매미라는 것을 제가 3학년, 4학년 그쯤이었는데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 매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태어난 순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굉장히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여가도 없이 그냥 얘는 왠지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제가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있다가 아무래도 궁금해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다시 나와봤어요. 나왔더니 이 매미가 어떻게 됐을까? 없고 저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속상했을까? 아니면 어땠을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뭔가가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쟤를 그냥 원래는 딱 잡아서 집에 가서 언니랑 남동생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이거 봐라, 이런 매미 봤어? 자랑해야 되는데 이날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얘를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저는 그때 얘가 나무로 날아갔나 보다, 살려고 그 생각을 했어요. 나무를 향해 날아갔나 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 이거를 과학 이야기에 썼거든요. 그때는 그거를 또 어떤 어른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완전 동심파괴 발언을 했는데 어쩌면 새가 쓸지 모른다, 먹으려고. 벽에 붙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동심파괴 완전히 마음 상했는데 뭐 그건 생태계의 하나의 과정이니까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이 매미가 나무를 향해 날아갔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순간이 새가 안 먹을까요? 어쨌든 천적이 있긴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순간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런 곤충도 하나의 생명이다라는 거를 제가 이 순간에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내가 만졌던 함부로 막 밟아 죽였던 개미도 이 다음부터는 왠지 죽일 수가 없게 되었고 곤충들도 잘 이렇게 함부로 갖고 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냥 멀찍이 지켜서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그러니까 조금씩 쌓여갔던 것 같아요. 제가 벌레와 함께 재밌게 놀다가 또 거미가 집 짓는 걸 보다가 또 이렇게 매미가 태어나는 과정을 본 것이 저희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조금씩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풀밭에서 봤던 것들이 학교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슬기로운 생활, 자연, 과학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가 되게 그러니까 좋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아는 것들이 교과서에 나오니까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썼던 노트 아직 갖고 있거든요. 91년, 92년에 썼던 중2, 중3 때 썼던 노트예요. 되게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중한 거는 엄마가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말아요. 예, 이게 꽃이죠. 제가 마당에서 무수히 보았던 꽃을 그리라고 했을 때 되게 정성 들여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림 못 그리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그렸고 그리고 이건 하늘이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를 이렇게 대기권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는 걸 알았고 여기 산이 에베레스트가 있고 저기 기구가 있죠. 이런 것도 막 그려놨고 이건 잘 모르지만 그냥 너무 잘 그려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되게 정교하게 그렸죠.
얼마나 이걸 잘 그리고 싶었으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던 제가 딱 20년 후에 아까 그 노트가 91년도거든요. 2011년에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라는 과학 에세이를 쓰는 어른이 된 거죠. 2011년 4월 1일 1번 황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미세먼지란 말이 없었거든요. 미세먼지란 말은 2013년에 그때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했고요. 이때 미세먼지란 말도 없었고, 황사. 왜 황사는 유독 봄에만 많이 이렇게 부는가? 왜 바람은 항상 부는데 왜 하필 봄에만 오고, 왜 가을에, 봄, 가을에 많이 오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 얘기를 썼던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1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2주에 쓴 건 2번이었겠죠. 그 다음에 3번이었겠죠. 제가 몇 번까지 썼을까? 과학 이야기를. 10번? 15번. 56까지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있긴 해요. 100번? 제가 참고로 뒷자리가 1이에요. 왼 뒷자리가 1이고 세 자릿수입니다. 그러면 31. 151번. 921번. 321번. 14. 100. 111. 991. 121. 11. 일단 앞자리가 2고 200. 210. 320. 420. 네, 됐어요. 누군가 얘기한 것 같아요. 200. 231화까지 경기권법으로 해가지고 2021년 9월 27일까지 그러니까 몇 년을 쓴 거예요? 아까 2011년이었죠? 제가 10년 동안 그리고 중간에 6개월 동안 제가 몸이 아파서 글을 못 썼는데 그 6개월을 빼고 한 달에 2편씩 계속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글을 쓸 때는 책을 낼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냥 제가 어른들을 읽을 수 있는 사실 이 책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거든요. 과학을 너무 어렵게 여기는 어른들이 우리 일상이 얼마나 과학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그때는 정말 그냥 누가 책을 모아서 책을 내라 한 100편쯤 썼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거 모아서 책 내라. 근데 저는 뭐 검색하면 인터넷에 다 이렇게 있는데 뭘 책을 내요 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2018년에 묶어서 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낸 거죠. 몰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그 다음 책도 또 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글 쓰고 글쓰기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31편의 과학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부터 너무 일이 바빠지고 막 그래서 과학 이야기 그리고 230편 쓰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가 그만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231편을 한 달에 2개씩 써야 돼요. 아무리 과학을 좋아해도 200가지 이야기를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까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고 했는데 매미의 탄생 과정 본 후에 세상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상에서 과학적인 것을 발견해서 글을 써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군가는 커피를 보면은 되게 맛있겠다. 저 한 잔 하고 싶다. 너무 힐링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커피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 왜 잠이 안 올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잠이 안 와요?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어떻게 뇌를 그렇게 해요? 뇌를 뇌를 각성시켜요. 여러분이 너무 그 지식을 되게 많이 알고 있네요. 맞아요. 여기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너무 신이 납니다. 제가 동지를 만난 느낌이에요. 네. 그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죠?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밤이 되면 졸리잖아요. 왜 졸릴까? 밤이 되면 왜 졸릴까?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뭔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세포가 움직이죠? 여러분이 과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조금만 어려운 얘기 해봐도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막 움직이면은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면 배기가스 나오죠? 네, 그렇게 움직이면 뭐가 나와요, 그죠? 우리 몸의 세포도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아데노신이라는 요거 까먹어도 돼요. 하여간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면 뭔가 물질이 나온다. 그럼 걔가 몸에 쌓이겠죠?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 내가 뇌에 전달이 돼요. 이 정도 쌓였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쉬라는 얘기죠. 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잠자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몸에 쌓이면 그게 뇌에 전달이 되어서 이제 자라, 이제 그만 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데노신이 가는 건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그
자동차에는 아데노신만 딱 탈 수 있어요. 다른 데 타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자리가 희한하게 카페인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카페인이.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카페인이 팍 타고 가버리는 거죠. 그럼 뇌는 어때요? 아데노신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몸은 피곤하지만 피곤 물질이 여기 쌓여 있지만 뇌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팡팡 깨어 있는 거죠. 하지만 카페인이 사라지고 나면 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예, 그래서 카페인, 그래서 잠이 안 온다. 네, 이런 걸 제가 책 20쪽에 썼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면은 되게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너무 그리고 무지개가 금방 사라지죠. 하늘에서 봤어요, 무지개? 너무 쌍무지개도 있고 작년에 무지개 되게 많이 떴어요, 여름에. 근데 무지개를 볼 때는 생각나는 거야. 저 무지개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질까? 수증기 분출돼가지고 그쵸, 그쵸. 왜 수증기에서만 비 오는 후에 우리가 무지개 볼 수 있죠? 물기가 많을 때. 왜 그러냐? 왜 무지개가 그 물기가 있을 때만 보이느냐? 물방울 하나하나가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렌즈,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햇빛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빛. 자, 무지개가 7가지 색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틀렸어요. 18가지 보이는 거예요. 무지개가 빨간, 오초, 파란, 거 7가지 색이다? 아니요. 8가지? 원래 하나 이게 원래 8가지. 원래 이게 중학교 때 시험 문제 실제로 나와요. 무지개는 7가지 색이다. 틀린 걸 찾으시오 해가지고 나오는데 무지개는 수는 몇 가지 색이 있어요, 여러분? 네. 셀 수 있어요. 여기 무슨 색이에요, 여기? 초록색, 여기는. 셀 수가 없어요. 연두색. 저기 어디가 딱 무슨 색이라고 경계가 확실하지 않죠. 무지개의 색은 셀 수가 없어요. 그 무지개 색은 7색이 아니라 셀 수 없다가 맞는 거예요. 그 중학교 때 시험 문제 틀린 거 찾으시오. 무지개 7가지다. 그러면 요게 답인 거예요. 그죠? 무지개의 색은 그죠? 셀 수가 없어. 그죠? 셀 수 없는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색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저게 빛 안에 여러 가지 저렇게 많은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햇빛 안에. 근데 그 물방울을 통해서 이렇게 굴절되면서 다른 색깔로 나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중학교 1학년 때 더 자세히 배우세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도 이걸 어떻게 글렀을까? 158쪽에 있고요. 그리고 우박이 뭐예요? 우박이. 저 우박 하늘에서 날아갈 때는 얼음. 우박은 우박은 진짜 어른인데 너무 간단하게 너무 우박은 뭐예요? 얼음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 근데 여러분 웃기죠? 우박은 한여름에 주로 와요. 근데 한여름은 날씨가 어때요? 덥죠? 더운데 어떻게 얼음이 떨어져요? 원래 어떻게 알아요? 비가 많이 와서. 인기 때문에 물의 순환에 따라가지고 어. 온도 차이 때문에 여러분이 이론으로는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네요. 근데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외운 것 같아요, 여러분. 과학 이론을 외우면 안 됩니다. 과학은 여러분 제발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과학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운 걸로는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대기의 순환 때문에 우박이 내린다. 이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머릿속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왜 우박이, 얼음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왜 떨어질까. 하나하나 내가 추론해 가는 거예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네. 과학을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시험에 나오는 저는 과학을 좋아했지만 과학을 잘하지 못했어요. 네, 시험 100점 받고 이런 적 별로 없었고. 근데 이렇게 과학 이야기 책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100점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학을 정말 깊게 이렇게 왜 저럴까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파헤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외우면 어차피 그걸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원리를 그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박이 왜 한여름에 많이 떨어질까? 왜 한여름에? 그 무슨 얘기예요? 우박이 이따 얼음이 만들어졌다는 건 얼음이 어디선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어디서 만들어졌다? 구름이 어디 있어요? 하늘 꼭대기 있죠. 그 하늘 꼭대기에서 얼음이 얼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늘 위에가 엄청 춥다는 거죠. 근데 여름에 왜 추워요? 거기가?
제가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알것 같아요. 어. 그냥 우리 태양이 그때 뜨거우니까 우리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점점 좋아요. 붙으면서 네. 모아지면서 좋아요. 네, 여름인데 햇빛이 뜨거운데 어떻게 상층부에서 얼음이 오는가, 그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난로가 여기 있잖아요. 난로가 있어요. 난로가 있는데 난로 가까이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 난로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갈 땐 안 뜨거워요. 근데 그 난로 앞에 돌멩이를 하나 놔뒀어요. 그 돌멩이를 잡으면 어때요? 뜨겁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서 열이 나올 때 열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을 받아서 모아놓는 것이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 해가 비치죠. 해가 비치면 지구에 비치죠. 그럼 지구가 그 열을 모아놓는 하나의 커다란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멩이에서 멀어질수록 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로는 계속 열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난로의 열을 모아두는 땅 있죠. 이 돌멩이, 지구라는 돌멩이. 이 지구라는 돌멩이에서 멀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워지는 거예요. 이 돌멩이, 열을 모아놓고. 난로는 계속 열을 내보내지만 난로 자체가 뜨겁진 않잖아요. 그 얘기는 태양이 너무나 멀리 있어서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안 뜨거워요. 그러나 태양의 열을 모아두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그걸 모아두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있더라도 지구에서 멀어지면은 저 위에는 추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얼음이 만들어지고 1년 내내 얼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상층부에서는. 근데 왜 여름에 많이 떨어지나?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죠. 여름에는 바다가 많이 데워지니까 수증기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상승기류가 엄청 세게 올라가요. 그리고 수증기가 한꺼번에 많이 유입되니까 얼음이 한 번에 많이 얼겠죠. 그리고 그 기류가 세니까 엄청 위에서 휘돌아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눈이 뭉쳐지듯이 우박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이 커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커져서 어느 순간 중력을 이기지 못할 때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지구 복사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에서 올라오는 지열 그걸로 인한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 중학교 가면 배우니까 어쨌든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기 대순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그런가? 난로 앞에 지나갈 때는 안 뜨거운데 그 앞에 있는 돌멩이가 뜨거웠고 돌멩이 잡으면 뜨겁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140쪽에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아이고 네, 재치기 혹시 여러분 재치기 나올 때 형광등을 보거나 햇빛 보면 재치기 나오는 사람 있어요? 네. 그죠? 맞아. 있어? 있죠? 나랑 동지다. 나는 이게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게 4명 중에 1명만 이렇대요. 이게 광반사 재치기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재치기 나오려면 형광등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때 우리 언니가 어느 날, 너는 왜 재치기를 할 때 이렇게 형광등을 보냐?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어떤 사람은 이 회로가 잘못되어서, 빛을 코에 이물질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면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행이다. 여기도 여러 명이 있어서. 어느 데 있다가 밖에 나가면 재채기 하죠. 그게 햇빛 알레르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광반사 재채기다. 그리고 뱃살이 찌는 이유 요건 조금 복잡한데 얘기해줄까요? 고민이죠. 뱃살이 찌니까 뱃살은 지방이죠. 우리 인간이 지방이 많아져가지고 뱃살이 쪄요. 옛날에는 우리 인간이 음식이 풍부한 곳에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음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늘 먹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근데 인간은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고양이가 있는데 우리 고양이는 발톱이 엄청 뾰족하거든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걔를 맨날 잘라주지 않으면 제 손이 다 상처투성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뾰족한 이빨이나 그런 손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뾰족한 손톱? 이 손톱이 근데 고양이 손톱 만져봤어요? 걔는 손톱깎이를 안 깎여요. 우리 손톱은 이빨로도 물어뜯을 수 있죠. 근데 고양이 손톱은 그렇게 안 잘라져요. 완전 벤츠 같은 쇠로 이렇게 딱 잘라줘야지만 잘리고 제가 그거 이빨로 씹어봤거든요. 고양이 손톱은 이빨로 안 잘려요. 요런 요런 짓을 많이 해보는 사람들이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고양이 발톱을 씹어본다든가 예를 들면.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옛날에도 그런 어떤 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오로지 아까 누가 그랬지? 인간이 가장 훌륭하다고 그랬죠. 천만의 말씀. 우리 인간도 그렇고 지네도 그렇고 매미도 그렇고 각자 자기가 태어나는 것 안에서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때 어떤 걸 적응시켰느냐면 인간은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동물들을 오랫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그래서 사람한테 제일 좋은 운동이 뭐예요? 걷기 달리기거든요. 그 이유는 인간이 걸으면서 진화했거든요. 많이 걷는 사람들, 많이 걸어서 끝까지 초식동물을 저 동물이 쉬거나 죽을 때까지, 잠이 들 때까지, 지칠 때까지 쫓아다녀서 물이 쪄서 쫓아다녀서 쟤네가 어느 숲풀에서 쓰러져서 쉴 때 와르르 몰려들어서 돌 던지고 이렇게 해서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종족이 인간, 호모사피엔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많이 걷고 뛰어야 돼요. 근데 많이 걷고 뛰는데 인간의 그 인류의 조상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죠? 어느 대륙? 아프리카. 우리 인간의 조상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가 가장 덥죠. 적도 근처에. 적도 근처 덥잖아요. 그죠? 더울 때 막 하루 종일 뛰어야 돼. 그러면 뭐가 많이 나요? 땀이 많이 나죠. 그리고 덥죠. 그러니까 털이 있으면 땀을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온몸에 있는 털이 없어지는 거예요. 털이 없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울 때 우리가 뭐가 멈추면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내장기관 중에서 심장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장기관이 다 그 속에 있죠. 그러면 너무 날이 더워요. 근데 내장기관이 뜨거워져. 그럼 위험하겠죠. 그러면은 그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의 잠바 같은 거예요. 지방을 열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막아주죠. 그러면 만약 지방이 배에 쌓이면 내장이 뜨거워져서 막 뛰고 걷고 할 때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방을 그 아프리카에서 어디에 쌓냐면 내장기관에서 먼 쪽, 그러나 걷고 달리고 뭔가를 움직일 때 별로 지장이 없는 곳 어디냐면 엉덩이와 허벅지예요. 그쪽에 지방을 쌓아요. 그래서 흑인들은 실제로 엉덩이와 허벅지가 많이 발달했어요. 자연적으로.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부가 사는 곳을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아메리카 이런 곳으로. 그러면 적도에서 멀어지는 거죠. 적도에서 멀어지는 순간 계절이 생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부터 겨울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덮친 격으로 빙하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빙하기가 찾아왔으면 이제 아까 더위로부터 내장을 보호했다면 뭐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추위로부터. 그 추위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심장과 어떤 미나 이런 데가. 그러니까 거기 이동한 사람들은 지방을 어디에 쌓아야 돼요? 배에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빙하기에 살아남은 그 인종의, 그러니까 배에 지방을 쌓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뱃살이 찌는 이유는 빙하기에 적응한 유전자 덕분이다. 근데 왜 나이 들어서 뱃살이 찌냐? 이렇게 젊어서는 지방을 사지로 내보내는 호르몬이 있어요. 일종의 성장 호르몬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제 오로지 유전자의 힘으로 배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제가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미미예요. 근데 미미를 제가 이제 2017년부터 키우고 같이 살고 있는데 두 마리거든요. 근데 얘를 돌볼 때마다 항상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얘 맨날 손톱 깎아줘야 되고 빗질해줘야 되고 밥 챙겨줘야 되고 똥싸을 치워줘야 되고 모래 갈아줘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요. 아프면 병원 때려요. 근데 얘를 보살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럼 내가 얘한테 맨날 해주는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 알고 봤더니 인간이 어떤 다른 존재를 돌볼 때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왜 호르몬이 나오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야생에서 인간이 되게 약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쵸?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인간이 불안하고 혹시 잡아먹힐 수 있잖아요. 우리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잡아먹히는데 그렇게만 살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나 불안을 녹여주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 호르몬이 바로 우리가 뭔가를 돌볼 때 편안하게 어떤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칭찬의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옥시토신이 나와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우리한테 그런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아 귀엽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그때 옥시토신이 뿅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게 그냥 뭐 노예 근성이 아니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몸의 작용 때문에 내가 이 고양이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통해 만난 세상이 이전보다 더 뚜렷하고 아름다웠다. 이 사건을 또 하나 그런데 제 조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조카가 이 사진은 7살 때 사진인데 조카가 6살 때 강화 옥토끼 우주센터 가본 사람 있어요? 아마 여러분 현장학습으로 많이 가봤을 거예요. 여기를 갔다 왔다면 6살 때 저한테 그때 제가 과학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 놀러 갔을 때 제가 이 조카네 집에 갑자기 책자를 하나 가져오더니 이모 내가 여기 우주센터 갔다 왔는데 이모 요번에 이걸 써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자를 넘겨봤어요. 넘겨봤는데 갑자기 한 장면에서 우주 상황에서 웃고 있는 강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뭔가 속내를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얘는 웃고 있는데 사실 얘는 웃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카한테. 근데 조카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말실수를 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을 조금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인공위성, 소련에서 만든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2호에 과연 그때 1950년대에 소련과 미국에서는 양쪽에서 우주에 누가 먼저 로켓을 쏘아 올리느냐 갖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 벌어졌죠. 그게 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인공위성 로켓에 생명체를 실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서 57년에 스푸트니크 2호에 이렇게 라이카, 얘가 길거리 푸드라카라는 길거리 개였거든요. 근데 유독 이 강아지가 사람을 많이 따르고 똑똑했대요. 그래서 얘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얘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요. 소련에서 라디오로. 우리가 11월 무슨 날에 얘를 쏘아 올릴 거다. 거기에 똑똑한 강아지 라이카가 실릴 것이다. 우리 인류의 미래는 라이카에게 달렸다. 이러면서. 그래서 뭐라고 홍보를 하냐면 이 안에 라이카가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들어있다. 그리고 얘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되죠. 산소를 제공하는 산소 발생기가 있고 이산화탄소 너무 좁으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것까지 다 달려있다. 이 체온과 맥박을 측정해서 지구로 송신하는 것까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막 광고를 해요. 그래서 얘를 쏘아 올렸고 궤도에 안착시켜서 성공을 시키죠. 그래서 얘는 일주일 후에 스스로 독극물이 들어있는 먹이를 먹고 편안하게 죽었다라고 알려졌어요. 근데 2002년에 그로부터 거의 5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기밀 문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소련 기밀 문서가 알고 봤더니 이 개는 저렇게 좁은 그 공간 안에서 5시간 만에 사실 고열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카는 인류를 위해서 희생된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은 거죠. 5시간 동안. 그런데 그 우주선 안에 라이카가 웃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우리 조카가 그냥 왜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얘기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을 태울 수는 없잖아. 어린 아이를 태울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왜 사람 대신 개 같았느냐. 왜 개와 사람이 다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도 되는 존재인가?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 어느 순간.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깨달았는데 조카가, 제가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 우리 어른들이 왜 이렇게 못돼졌을까?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 후로도 조카는 3일 동안이나 아침에 눈 뜨면 엄마, 근데 그 라이카는 어떻게 됐을까? 아빠, 라이카는 근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어디 있을까? 그 스푸트니크 그 우주선은 사실 그 이듬해 1월에 자연 소멸되었어요. 우주선에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라이카의 시신도 다 그렇게 우주의 어딘가를 떠돌고 있겠죠. 썩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끝없는 질문이 벌어져서 뭔가 해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가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제사를 지내주기로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돼서 종이에다가 라이카를 그리고 또 이제 이때 글씨를 쓸 수 없어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화분에 묻어주는 사람이 죽었을 때 화분에 묻듯이 메시지를 적어서 저렇게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묻고 있죠. 저 때는 웃고 있지만
보니까 두 번째 사진부터 표정이 안 좋아요. 우리 선우가, 조카가.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도 접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래서 이때 이 다음부터 조금 우리 조카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썼어요. 조카가 강화에 있는 우주센터로 현장을 쓰고 다녀왔다며 이 얘기를 쭉 쓰고 실수했구나 싶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에 대한 시리즈를 제가 3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 인간 중심적인 그 과학 뭔가를 위해서 동물과 자연을 너무나 많이 희생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유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동물 실험에서 안정성이 확증이 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제 그 약이 임신부의 윗덧을 가라앉히는 약으로 투표하게 되어서 되게 많이 팔렸어요. 탈리도마이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근데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이 다 사지가 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일종의 기형아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탈리도마이드가 모든 그 쥐나 개나 고양이나 여러 가지 그 실험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인간에게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인간에게 임상 실험을 통과해야만 약이건 뭐건 다 할 수 있거든요. 임상이 그러니까 실험해보는 거. 그걸 통과해야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약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미리 한번 실험해보는 거예요. 임시로 상용화를 시킨다는 뜻이죠. 임시로 사용하게 해본다. 그래서 사실 동물 실험에 대한 시리즈를 쓰면서 그전에는 과학이 되게 좋고 너무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이후로 과학의 어떤 어두운 면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사실 우리 세상 자체가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죠.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차 중심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도시가 그런 생명들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할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 이런 의문을 품고 보니까 또 인간도 다 같은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과학이 모든 인간을 또 유용하게 하는 그런 학문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동물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람. 모기. 다 나왔어. 1위는 모기고요. 2위가 사람이에요. 1위가 모기예요. 2위가 사람이라는 거 너무 웃기죠. 그죠? 동족을 죽이는 종족은 인간밖에 없어요. 사람, 그쵸. 전쟁도 그렇고 전쟁일 때 많이 죽죠. 모기가 사람을 많이 죽이는데 얼마나 죽이냐. 이 말라리아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죠. 하루에 1000명씩 죽고 있어요. 말라리아 때문에. 1년에 40만 명. 근데 사망자 절반이 5살 미만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하루에도 저렇게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근데 이 문제는 말라리아는 그래가지고 그게 말라리아. 백신도 치료제도 아직도 없어요. 이게 1년 된 일이 아닌데. 그래서 겨우 2021년 2년 전에야 백신 사용이 승인되었고 우리 예전에 코로나 백신 여러분 몇 번 맞았어요? 전 2번 맞았는데 2번 맞으러 가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4번을 맞아야 되고 예방률이 3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도 맞아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건 기생충 감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백신을 만들기가. 그런데 어렵지만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이게 말라리아가 유럽에서 발생했다면 유럽의 그 잘 사는 나라의 백인 아이들이 1년에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간다면 하루에 500명 넘는 아이들이 죽어나간다면 아직까지도 말라리아가 안 고쳐졌을까? 백신이 치료제가 안 됐을까? 이런 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왜? 백신 치료제 만들어봤자 어떤 사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사니까 돈을 비싼 돈을 주고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과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어렵지만 어려운 것만이 이유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과학기술이 평등하거나 정의롭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과학을 좋아하고 계속 공부해 나갈 건데 이 과학이 어떻게 해야지 더 우리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냐.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명에게 그리고 모든 자연에게 그리고 과학만이 아니라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로봇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로봇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이냐. 우리가 로봇을 두려워하죠. 로봇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로봇이 직장을 이렇게 하고 로봇이 무슨 뭔가 이상한 걸 배워서 우리를 운전해주는 것도 며칠 전에 사람 죽었어요.
그쵸. 그럼 오류를 일으키고 그럴까봐. 그러면 로봇을 갖고 두려워하는 게 로봇이 우리 지배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로봇한테 두려워하고 있는 건 과연 누구의 속성인가? 누구를 지배하고 돈을 모조리 다 빼앗고 이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한테 인간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로봇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로봇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새로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간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 부자가 모든 걸 다 갖고 돈 많은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고 막 노동자들 다 죽이고 이러는 노동자들 안전한 환경 안 만들고 과학기술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로봇이 굉장히 멋진 인간을 닮아야 한다. 그럼 우리는 로봇이 설사 우리 지배한다 해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은 뭔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을 닮은 로봇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을 닮은 로봇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우리의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꼭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쵸? 저처럼 과학을 못해도 과학에 대한 글을 쓸 수 있고 관심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과학을 여러분들이 좋아할 텐데 과학이 모두에게 과학기술이 정말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좋아지는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을 하면서 제가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